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군사전략 애널리스트 정웨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중국이 곧 세계의 중심이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압도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늘 중국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기술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중국을 모방하고 있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내부에서 열리는 한 안보회의국에서 갑자기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외신들의 극찬 영상이 틀어지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상부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현역뿐 아니라 예비역까지도 매우 체계적으로 무장하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국제 언론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최신 무기를 갖췄다지만 결국 중국은 재래식 무기로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 또한 급속도로 현대화를 이뤄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컨대 전차만 해도 중국은 99식 전차를 주축으로 하여 96식, 59식 개량형 등 다량의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포병 전력은 구소련식 전통을 이어받아 막대한 수량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항공력에서도 제20 같은 스텔스기를 개발해 점차 배치 중이며 구축함과 후위함 건조 속도는 세계 최고라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신들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현대식 무장 보유율, 그리고 전 국민의 군사교육 수준이 결합돼 동북아시아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이 말하는 최신 무기라는 게 K-흑표 전차, K9, 자주포, K-스무 한장갑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보람의 시제기, 그리고 무인기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체계라고 하니 제가 기존에 알던 한국 군사력보다 훨씬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외신들은 한국 해병대 전후에나 예비역 동원 체계가 의외로 고도화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회의,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봐라. 정말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중국과 맞붙어도 버틸 힘이 있는 나라인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 실체를 파헤쳐라. 저는 이 명령을 받고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어찌 중국에 맞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가서 직접 봐주마. 그리고 돌아와서 허풍이었다고 보고하면 되지. 그러나 제 속마음 한켠에는 살짝 호기심도 일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길래 외신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탔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현지 정보를 도와줄 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는데 외신들이 극찬한 그 영상에는 한국 현역 부대의 고강도 훈련 장면, 예비역들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그리고 해병대 전후회라 불리는 단체의 혹독한 단체 훈련 모습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신 무기 시스템으로 빠른 지휘 통제 타격 사이클을 실현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재래식 무기의 대량 운용으로 상징되는 군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근래 들어 제20 스텔스 전투기, 055형 대형 구축함, 99식 전차 등으로 상징되는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수많은 부대가 59식 전차나 63식 장갑차 같은 구형 무기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이 우리보다 더 최첨단을 갖췄다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저는 현지 답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명문대 대학교 군사학 과정 또는 ROTC를 방문해 한국의 젊은 군 장교 후보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최첨단 군사 교육 실태를 파악할 것, 또 홍대 인근의 예비역들을 만나 자유롭게 인터뷰하며 이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재교육받고 있고 어떤 무기 체계를 숙지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한국에서 유독 화제가 되고 있는 K-흑표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운용 노하우를 전역자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3단계 해병대 전후회를 직접 방문해 그들이 소문처럼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전에서 중요한 시사이즈 개념이나 네트워크, 중심 전쟁 NCW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살펴보기, 이들이 한국 해병대 출신으로서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저는 먼저 현지 대학교 ROTC가 있는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중견 사립대학교의 학군단 ROTC, 제가 방문할 장소였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 제가 중국에서 온 군사전략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하자 담당 장교는 의외로 흔쾌히 방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ROTC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 영광입니다라는 답신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대회 홍보 차원에서 뻔한 보여주기 행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 ROTC 건물에 들어서자 먼저 저를 안내한 교관이 곧 장교 후보생들이 무기체계 이론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참관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론 강의라면 뻔한 내용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구닥다리 재래식 전술이나 배우겠지.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교수군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한국이 자랑한다는 K 흑표 전차의 파워팩, 주포, 사격 통제 장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흑표 전차의 120mm 활강포는 독일 레오파르트, 이 전차와 동등 이상의 사거리 밑정확도를 발휘합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와 함께 열상감지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를 장착해 야간 전투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이어지는 설명에는 K 흑표 전차는 포탑 자체가 복합장갑으로 구성돼 있어 중국의 99식 전차나 96식 전차의 관통력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귀가 번쩍 뜨였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 99식 전차의 125mm 활강포가 가진 관통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편인데 한국 측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교수는 계속해서 흑표 전차는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을 통해 차체 높낮이를 조절하며 기동성과 사격 각도를 높인다. 이는 전면 교전뿐 아니라 언덕 뒤 사격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며 자랑스레 설명했습니다. 후보생들은 진지하게 필기를 하면서 이미 이 무기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ROTC 후보생 수준에서 이미 자국 주력 전차의 세부 기술과 잠재적인 대중국, 시나리오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배운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육군은 재래식 전차와 장갑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지만 병사들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무기의 세부 스펙을 학습하는 문화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게 제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군사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만 일반적인 전차병, 포병, 보병까지 이 정도로 상향 평준화된 교육을 받는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교실 강의가 끝난 뒤 제가 안내받은 곳은 ROTC 야외 훈련장 겸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후보생들이 소위 VR 전투 시뮬레이터와 드론 운용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VR 시뮬레이터 방에 들어가 보니 1인용 장비부터 부대 소대 단위로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후보생들은 고글을 쓰고 가상 전장에 투입되어 K-21 보병 전투장갑차를 탄 채 지휘관 명령에 맞춰 기동하거나 K-9 자주포의 사격 지원 요청을 넣는 식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게 실제 전차를 몰거나 자주포를 쏘는 게 아니라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 아닌가라고 제가 묻자 담당 교관은 물론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이 시뮬레이터는 한국형 시사의 체계의 개념을 반영해 지휘 통제와 화력, 연계, 그리고 드론 정찰 정보를 결합해 보여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시사의 체계. 한국 육군이 그렇게까지 네트워크 중심 전 NCW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인가. 알고 보니 이미 한국군은 K-21 소총부터 K-스무 한장갑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하나의 지휘,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 개념을 ROTC 후보생들에게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교관은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의 전자전 능력도 무시할 순 없지만 한국군은 다양한 암호화 통신망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생들이 일찌감치 VR과 드론 운용을 접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어쩐지 자신만만하군요. 중국은 재래식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영호호형 구축함, J-20 스텔스기, DF 시리즈,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현대 무기를 빠르게 양산 중입니다. 한국이 이런 VR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시사의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도 통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교관은 마치 제 공격적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저희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양적 우위만으로 승패가 갈리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력과 정확한 타격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중국은 양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그걸 상대하려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꽤 조직적이고 최첨단 시스템에 집착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외 훈련을 마치고 후보생 몇 명이 모여있는 휴게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애널리스트로서 꽤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한국형 전차나 자주포가 중국의 재래식 무기를 압도한다고 보나요? 중국은 99식 전차, 96식, 그리고 엄청난 수량의 대포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후보생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양적으로 우세하겠죠. 하지만 저희 K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사거리, 발사 속도, 자동화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녀서 이미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 전차도 레오파르트이나 에밀 에이브람스와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고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중국도 99식 전차를 계속 개량 중이고 포병 전력에서 PLG영우 같은 자주포도 적극 배치하고 있는데 K9이 그걸 능가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 후보생이 훈련과 유지보수 그리고 탑재된 전술 데이터 링크가 관건입니다. 장비가 좋아도 운영하는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면 소용이 없거든요. 한국은 의무 복무제를 통해 모든 남성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며 전역 후 예비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게다가 병사들이 하이테크 기기에 익숙하다는 점도 무시 못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문화에 친숙하니 디지털 장비 운용에도 빠르게 적응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들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무기와 훈련을 믿고 있구나. 게다가 디지털 환경 적응력이 높은 젊은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도 나름의 강점일 수 있지. 그러나 겉으로는 시큰둥한 태도로 정신승리 같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ROTC 방문이 끝나고 저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운용하기보다는 작은 규모라도 최첨단화된 무기로 빠른 타격과 지휘 통제를 노리는 전술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이렇게만으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으며 2단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예술, 패션, 음악 등으로 유명한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들었는데 제 지인을 통해 그 근처에서 다양한 예비역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예비역들은 군 복무 시절 익힌 K 소총, K1A, K3, 기관총 운용뿐 아니라 전차 승무원 포병 출신들은 K9 자주포, K 전차, K 스무한 장갑차 등의 운용 지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홍대 인근의 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고 지인이 불러 모은 예비역 45명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22살이라는 대학생 청년 A씨, 그는 최근에 전역했다고 했습니다. 포병 출신이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일반 보병이었습니다. K 소총을 주로 다뤘고 K3 기관총도 조금 배웠죠. 다만 부대 훈련 중에 K-11 신형 소총이나 K14 저격총 운용을 구경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은 소총 같은 개인화기도 꾸준히 개량하고 있거든요. 저는 느긋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역 후에는 이런 무기 다루는 걸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계속 사격훈련이나 전술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전역할 때도 사단 예비군 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 전쟁이 터지면 어떤 중대, 어떤 소대로 편성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K 소총은 분해 결합 동작도 몸에 익어 있어서 몇 년이 지나도 손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재미있는 얘기네. 한국이 이렇게까지 전역자들에게 전시 편제 정보를 알려줄 정도라니. 하지만 개인화기 수준이야 중국 병사들도 금방 익힐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화기나 기갑, 포병 쪽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쪽은 또 그쪽 전문가들이 있죠. 사실 제가 아는 형이 K9 자주포 포반장이었는데 전역해도 계속 옛날 동료들과 정보를 교류하더라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9 자주포의 사거리, 발사 속도, 그리고 사격 지휘 절차 같은 걸 주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제는 민간인이라 훈련 장비가 없지만 만약 전시가 벌어지면 바로 임관되어 실제 장비를 운용할 수 있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사거리 40km 이상, 최대 52km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중국의 재래식 야포보다 우위일 수도 있겠군. 그래도 중국은 PLG영우 자주포 등도 있고 그 수량이 방대할 텐데 저는 이렇게 살짝 중국 포병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네, 중국이 물량이 많긴 하죠. 하지만 우리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어서 신속 정확히 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한국은 산악이 많아서 기동성 있는 자주포를 운용하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이게 영 만만치 않네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20장인 B씨와 C씨가 있었는데 이들은 기갑병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B씨는 K1A1 전차 조종수, C씨는 K-스무 장갑차 포수였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K1A1은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기반으로 만든 걸로 아는데 중국의 99식 차에 비해선 어떤가요? B씨는 자못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물론 99식도 강력한 전차죠. 하지만 K1A1이나 K2 모두 120mm 활강포를 갖추고 있고 사격 통제 장치나 야간 투시 경열 쌍장비 등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저희 부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해보면 2000m 이상 거리에서도 유효타를 넣을 정도로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기동성도 좋고요. 제가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물론 재래식 장갑 전력끼리 싸우면 몰라도 요즘 시대엔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핵심이잖습니까? 중국은 재래식 무기라곤 해도 최근 무인기를 대거 개발해 포화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C씨가 그 부분도 최근 한국군이 대드론 대전차 방어 시스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K-스무 장갑차부터가 워터젯 추진으로 하천을 신속히 건널 수 있고 차 내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빠른 반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즘 신형 소형 대공무기 레이저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보급되면 재래식 무기로 드론을 대량 투입하는 전술에도 대응 가능할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가나요? 하고 되묻자 그들은 아직은 시제품 단계지만 우리나라는 무인기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산 무인 공격기, 정찰 드론, 그리고 육군용 워리어 플랫폼까지 점차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군은 그냥 징병제로 구성된 평범한 군대였는데 이미 여기까지 왔나. 물론 중국도 윙룽이 렁 계열 드론이나 CH 시리즈 같은 무인기를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구형 재래식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 있으니 한국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앞서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뷰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예비역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당신들은 정확히 어떻게 동원될 건가요? 중국 같은 대국이 해상에서 상륙전을 벌이거나 공중으로 대규모 공격을 해온다면 갑작스러운 공세 앞에서 예비역이 제때 집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D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이미 전산화해 놓고 긴급 소집 훈련도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동원 소집이 떨어지면 우리는 휴대폰으로 한두 번 메시지를 받는 즉시 지정된 부대나 인근 부대로 집결해야 하고 거기서 장비와 무기를 지급받죠. 기갑 출신은 기갑 부대에, 포병 출신은 포병 부대에 재편성되는 시기입니다. 장비가 모자라면 어쩌죠? 전차나 자주포는 수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D씨는 평상시엔 일부 차량과 장비가 저장 보관 상태로 있거나 신품이 창고에 비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꽤 민첩하게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전시에 빠르게 증산 체제로 전환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죠. 물론 중국의 물량에 비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신 무기를 일정 수준까지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 수출도 활발해서 K9 자주포나 FAOC 경공격기 등을 해외에 팔 정도니 필요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 라인을 돌려 자국 군대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꾸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워낙 군대 규모가 크고 장비도 여러 세대를 뒤섞어 운용 중이라 표준화 현대화 면에서 난관이 많다는 보고가 있으니까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군 규모가 작아 한 번에 신형 장비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는 분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DF 시리즈 탄도미사일, J-20 스텔스기, 영호형 구축함 같은 전략 자산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되뇌며 저는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홍대 인근 예비역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모두가 병역을 한다는데 그치지 않고 전역 후에도 무기체계나 전술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면서 전시 동원을 대비하는 문화를 갖고 있구나. 게다가 그 무기라는 것도 중국의 구식 재래식 무기와 달리 상당히 최첨단화되어 있네. 내심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지만 결국 물량전으로 밀어붙이면 중국이 승리한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이제 마지막 단계인 해병대 전우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예나 지금이나 귀신 잡는 해병이라 불리며 강인한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 고강도 체력 훈련 등에서 미 해병대와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해병대 전우회라는 단체가 전국 곳곳에 조직되어 전역 후에도 모여서 훈련을 하고 각종 안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전역했으면 그냥 일반 시민 아닌가? 체력 단련 정도야 할 수 있지만 실제 전술 훈련이나 무기 운용까지 가능할 리가 있나? 그러나 한국의 언론 보도와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보니 해병대 전후의 지부에서는 수시로 수중훈련, 산악행군, 모의 전투훈련 등을 진행하며 심지어 드론 정찰 시험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수도권 인근 지부에서 흔쾌히 한번 와 보시라고 승낙해 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짜 아침, 저는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수도권 외곽의 한 체육훈련 시설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해병대 전후회 회원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5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공통적으로 해병대 마크가 박힌 티셔츠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석했던 지인이 오늘은 조금 강한 체력 훈련이 있는 날이라고 하더군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 앞에서 전후회 간부가 우렁찬 목소리로 집합구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병대 전후회 준비. 그러자 회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구령과 함께 조를 나누어 PT 체조를 시작하는데 그 기합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짝 주춤했습니다. 전역자들이 이렇게까지. 이후 간단한 체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구보 등이 이어졌는데 강도가 상당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달렸고 어떤 이는 특수 제작된 더미 총실총 무게를 모사한 교육용 총까지 들고 이동 구보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저렇게 해서 뭘 얻는 걸까? 저들은 이미 민간인이고 최첨단 무기는커녕 개인화기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력 훈련을 어느 정도 끝낸 뒤 간부가 이제 모의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트해 봅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작은 접이식 드론을 꺼내어 근처 언덕이나 숲을 정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이렇게 드론을 쓰나? 허가를 받았나? 알고 보니 취미용 드론을 커스터마이징해 군사용처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쓰는 전문 군용 드론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지형 파악과 좌표 탐색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드론 화면을 보며 침투 경로 A 지점이 확보됐다. B 지점은 시야 차단 구역이니 우회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무성기로 서로 통신을 하며 분대 단위로 이동해 목표물을 포위 제압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물론 진짜 탄약이나 폭발물은 없었고 페인트볼이나 레이저 장비를 쓰는 수준이었지만 그 전술 동작이 제법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문득 저는 이게 뭐지? 해병대 전우회라는 이름의 전역자 동호회가 어떻게 드론을 활용하는 모의 전투까지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훈련 아닌가요? 실제 전시에도 이렇게 하나요?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실제로 한국 해병대가 사용하는 전술 지침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전역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해병대 전후회 행사에서 이런 전술훈련에 참여해보며 옛날 감각을 유지할 수 있지요. 민간 드론이긴 하지만 지휘 통제 흐름을 익히는 데는 충분합니다. 제가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라 해도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중국 해군이나 해병대가 대규모로 상륙해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대량의 상륙함, 대규모 해병여단,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지원 가능한데 간부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 전우회가 중국군에 직접 맞선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시엔 현역 해병대와 예비역이 합류해
한국의 최첨단 해병대 장비를 활용할 겁니다. 예컨대 KAAV 상륙 돌격장갑차, 신형 상륙 기동 헬기, 그리고 해병대용 드론 등에 탑승 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그때를 대비해 기본 체력과 전술 감각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제가 최첨단 해병대 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라고 재차 묻자 간부는 해병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상륙함이나 대형 헬기, 신형 소총, 그리고 해안방어 시스템을 통한 정밀 타격 자산 등 다양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자주포나 함포용 탄약, 전차 등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췄고 해병대 또한 점점 더 정교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군과 연합훈련도 통해 드론 위성 정보 등을 공유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 이상 뭐라 반박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071형, 075형 대형 상륙함을 여러 척 건조 중이고 제25 해군 항공대, 해병대도 점점 확충 중이니 한국 해병대랑 비교하면 압도적이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려다 간부의 차분한 태도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 갑자기 간부가 저에게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외국에서 오셨으니 해병대 전우회가 하는 간단한 체력 코스 정도는 함께해도 좋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까지 체력 코스가 뭐가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하고 허세 섞인 자존심 때문에 좋습니다. 해보조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몇몇 전우회원과 함께 구보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5km 이상을 쉬지 않고 뛰고 중간중간에 장애물 넘기, 무게가 달린 배낭을 메고 오르막길 오르기 같은 코스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한 2km 달렸을 때부터 숨이 턱에 찼고 땀범벅이 되어 헛바람을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한 전우회원이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차근차근 적응해야 합니다라고 배려 깊게 말했지만 제가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버티려 해도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강도라니 말이 안 돼요. 하고 외치다가 결국 중도의 포기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너무 심하게 힘들어하자 얼른 물을 가져다 주며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도 매주 훈련하니까 익숙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지만 이게 현대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체력만 강하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물론 체력만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없죠. 하지만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한다는 정신력과 체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고 적지에서 버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전후에도 이런 기초 역량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재래식 무기를 버리고 무조건 첨단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도 강인하게 단련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말하는 최첨단 강인한 병사 조합이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겠구나. 중국은 여전히 인구가 많지만 모든 병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체력과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미치자 괜스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전후의 간부와 마무리 대화를 했습니다. 간부는 중국이라는 대국을 상대하려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도로 현대화된 무기를 조금씩 갖춰가고 해병대 전후의 예비군을 통해 인적 역량을 키운다면 설령 재래식 무기로 물량 공세를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기 싫어서 중국군도 최근 제20 영호호형 구축함, DF 시리즈 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게다가 인구나 자원 면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이니까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간부는 물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미사일 방어체계 LSAM, 철매II 계열, 해군의 신형 이지스함 건조, 공군의 KF-21 전투기, 그리고 무인 전투 체계로 빠르게 전환 중이니까요. 예전과 달리 한국은 글로벌 방산 수출국이 될 정도로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한 가지 예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를 생각해보세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수출 성적일 뿐이지 실전에서 중국과 맞붙으면 어떨지 모릅니다. 라고 제가 다시 깎아내렸지만 간부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해병대 정신이야말로 최첨단 무기를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제게 그 태도는 하나의 정신승리처럼 보이면서도 웬일인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있구나. 민간인 주제에 저렇게 훈련하고
최첨단 무기와 결합된 미래를 상상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섞인 감정도 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중국이 압도한다라는 믿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 곳을 둘러보고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솔직히 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시스템화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재래식 무기가 아닌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예비역들을 재교육하고 있구나. 해병대 전후에까지 저렇게 열성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니. 이건 내가 알고 있던 한국 군사력과 차원이 좀 다른데,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상부에서는 저를 불러 결국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뭘 알아왔나, 그들이 정말 동북아시아 판도를 바꿀 정도로 무서운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 겉으로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예비역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국군이 보유한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현대화된 첨단 무기, 예컨대 99식 제20 스텔스 전투기, 대형 상륙함, DF-26 중거리 미사일 등의 물량 공세 앞에는 역부족입니다. 한국이 강조하는 K 전차나 K9 자주포, KF-21 해병대 전후회 같은 것도 정신승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결국 중국이 더 강하고 한국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다른 채널로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한 자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한국의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기술력이 이미 성숙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전 국민이 예비역으로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유지하고 해병대 전후회 같은 조직이 자체 훈련을 벌이는 모습은 예상보다 위험하다. 대규모 상륙작전이든 재래식 공세든 쉽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달려 있었다 합니다. 상부에선 제 보고서와 그 자료를 대조해보고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회의 동무, 정말 한국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왜 다른 정보 보고서는 한국을 더 진지하게 평가하는데 자네 보고서는 허풍이라고만 하는가? 저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해병대 전후회나 예비역들이 아무리 훈련한다 해도 재래식 무기와 첨단 자산을 대량 보유한 우리 중국에 견줄 순 없죠. 그러나 이미 제가 한국에서 망신당하고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퍼진 터라 저를 아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갔다 와서도 오히려 한국을 깎아내리지? 사실 본인이 훈련장에서 지쳐 쓰러졌다는데 그게 창피해서 아니냐?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거긴 해병대 전후회가 과하게 고강도 훈련을 시켜서 그런 거지. 내가 약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그럴수록 제 체면만 더 구겨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말로 제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ROTC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후보생들, 홍대 카페에서 전술 이야기를 술술 꺼내던 예비역들, 그리고 해병대 전후의 놀라운 집단 훈련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재래식 무기 운용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하는 한국형 최첨단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고 실제 운용에 필요한 정보나 훈련을 전역 후에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산 수출 뉴스나 K9 자주포의 해외 평가 등을 찾아보면 이 무기들이 결코 허술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포구나 폭설 등 악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사격이 가능하고 특히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빠른 재장전 속도를 갖춰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나. 그리고 K 전차 또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며 양산 속도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괜히 한국 예비역들을 무시했다가 오히려 내가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였구나. 이런 반성 아닌 반성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중국에 비해 약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겪은 굴욕과 해병대 전후회 앞에서 쓰러진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결국 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갖췄다고 해도 중국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첨단화가 이루어졌으니 최종 승리는 중국이 할 것이라는 결론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니죠. 내가 한국에 직접 갔다 왔지만 뭐 별거 없더라. 해병대 전후회 같은 건 그저 자기만족이고 예비역 동원 시스템도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다들 우왕좌왕할 게 뻔하지 않나. 한국이 개발했다는 K 전차나 K9 자주포, KF-21 같은 무기도 과대평가일 뿐이다. 중국의 재래식 무기와 현대화된 병력이 대량으로 몰려가면 한국 따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러나 이 말이 진심인지는 제 스스로도 반신반의합니다.
한국을 직접 둘러본 경험이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저 정신승리에 불과한 걸까? 아니면 이미 상당히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군사력을 갖춘 걸까? 이 질문에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억지로 중국 우월론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부도 아마 제가 무슨 마음인지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누구도 쉽게 한국을 위협적으로 평가한다는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중국이 지금의 재래식 무기와 현대화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며 제 입에서 나오는 결국 중국이 최고라는 말을 적당히 듣고 넘어갈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조금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국이 예비역을 잘 운용하고 K나 K9, KF-21 같은 신형 무기를 도입한다 해도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운용하면서 동시에 첨단 무기를 빠르게 늘리는 우리 중국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한국에서 당한 망신은 잊고 싶다. 해병대 전후회에서 쓰러져 헉헉거린 내 모습이 혹여라도 중국 SNS에 퍼지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끝까지 한국을 무시하려 애쓰지만 한국에서 직접 본 현실과 최첨단 무기를 마치 레고 조립하듯 속도감 있게 전력화하는 한국의 군사 체계를 도무지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결론은 변함없습니다. 중국이 최고이며 한국은 뭐든 중국을 모방해 정신승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로 제 굴욕을 애써 지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가서 재래식 무기 중심의 대규모 군사력을 자랑스러워하던 중국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이 의외로 소규모지만 최첨단화된 무기 체계와 전역자들의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목격하고 온 일종의 망신담으로 귀결됩니다. 저는 끝까지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ROTC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젊은 후보생들, 홍대에서 제법 고급 전술과 K9, K 운용 노하우를 이야기하던 예비역들, 그리고 해병대 전후회에서 탁월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드론 정찰 모의 전투까지 보여주던 전우연들. 이들은 한국이 스스로 재래식 무기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로 질적 우위를 노리고 민간에서도 군사 경험을 풍부히 유지하며 유사시 한꺼번에 결집하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의 물량 공세로 한국을 누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구소련식이나 과거 냉전형 무기 운용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군사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중국 내부에서도 그에 맞는 대비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보고서에서 쓴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는 끝까지 우기려고 합니다. 한국은 결코 중국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예비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해병대 전후회가 강해진다 해도 결국 중국의 재래식 현대화 무기 대량 보유와 압도적 인구력 그리고 빠른 군사기술 발전 속도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결론지어야만 제가 한국에서 당한 굴욕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결론이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날 날이 오더라도 저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 우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그저 과장된 쇼라며 무시해버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이 글은 여기서 끝납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넘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가고 예비역부터 해병대 전후회까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적나라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끝내 중국이 최고라고 우기며 돌아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자존심이니까요.